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은 들으시면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파란만장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해 늘 지방 현장을 오갔고 어떨 땐 반년 혹은 1년 이상도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 반 이상을 거의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시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아이들도 저 혼자 키워냈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도 다 제가 수발을 도와드렸고요. 남편 없이 버텨온 시간은 제게 외로움이었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온 제 자리가 고마움이라는 따뜻한 말이 아닌 남편의 외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워낙에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제 편에 서 계셔주셨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구원이 되어주신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엔 대체로 남자들이 다들 그랬고 저 또한 그런 성격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남자가 유독 심하기도 하잖아요. 집안의 결정권은 늘 남편에게 있었고 여자들은 말없이 따르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쉽게 꺼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꾹꾹 눌러 참고 지나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며 자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자그마한 담배 공장에서 일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고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 다니지는 않았고 결혼 후 우연히 친척의 소개로 건설 현장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아예 그쪽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경력만 있으면 건설업 쪽에서 자리 하나쯤은 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기술자에서 시작해 관리직이나 소장 자리까지 가려면 인맥도 따라줘야 했지만요. 남편의 집안은 대체로 빵빵한 능력들을 갖추고들 계셨어요. 아버님도 그에 속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유복한 집안 환경 덕에 뺀질뺀질 제 하고 싶은 것만 하다 친구 따라 일하게 된 곳이 담배 공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친척의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 현장에서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지만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처음부터 어머님을 바로 모시고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1년은 단둘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비록 신혼 같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온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건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혼자 계시게 놔두는 건 아들로서 못할 짓인 것 같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모시는 거로 생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정리됐고 저는 당연히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건 안쓰러운 일이 맞았고 모셔야 하는 것도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제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대꾸할 여지도 없었어요. 신혼이라는 걸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저희의 일상은 곧장 어머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체질적으로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세요. 잔병치레도 많으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래서 수시로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곁에서 챙겨드리는 건 모두 제 몫이었고 어떨 땐 간병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정도로 저는 어머님의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생전에 금융조합에서 일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덕에 부족함 없이 정말 부유하게 사셨고 모아놓은 재산도 제법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님은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실 수 있었어요. 당연히 살아오면서도 아버님 덕분에 경제활동을 해본 적도 없으시기도 하고요. 그 재산의 정확한 액수나 자산 규모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욱 재산 관련된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결혼 이후부터 자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게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지내다가 그 다음엔 몇 달이 되고 그 다음엔 1년도 되는 적도 있었죠.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간혹 집에 들러 며칠 머무르고 다시 내려가는 시기였고 얼굴 보는 날보다 보지 못하는 날이 당연히 더 많았어요. 그런 생활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저라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남편의 아내라기보다는 그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돌보는 게 저의 존재 이유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애정을 느끼기엔 너무 많은 공백과 무심함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사랑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 시절 부모님도 먹고 살기 벅찬 상황이니 어떻게든 저를 빨리 출가시키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크셨었어요. 맞다리기도 했고 혼자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매로 집안이 괜찮다는 조건을 보고 선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그 당시 결혼 정년기를 이미 지나 노총각 취급을 받던 상황이라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젊고 괜찮은 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서둘러 조건에 맞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이라 해도 저는 최소한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켜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람만은 피지 않기를, 외도만은 하지 않기를 바랬었죠. 아무리 정이 없고 대화가 없어도 부부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이상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믿으려 했어요. 그저 조용히 이 집안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뿐이었거든요. 저희에겐 아이들도 있었고요. 남편은 다른 지역에 있었기에 그의 일상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가끔 통화를 시도하면 지금 바쁘다, 현장이다 라는 말로 대충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고 저 역시 더 묻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제가 감히 의심이라도 하는 날엔 화부터 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턴가 아예 묻지를 않게 되었어요. 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혹시나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이렇게 훨씬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날도 별다른 예고 없이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웬 여자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지만 화장깨나 옷차림을 보면 40 중반을 훌쩍 넘어 보이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머님 앞에 앉아 그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여자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요. 그 말을 저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하는 걸 들으며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존재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처럼요. 아무리 사랑 없이 살아온 부부라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이면 이해하겠지만 남편도 이미 머리가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 있는 다 늙은 아저씨일 뿐인데 이 나이에 바람이라니.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사과도 없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대놓고 소개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집안에서조차 버려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면서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든 참고 넘기는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떨어져 지낸 부부 사이였다 해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진지한 사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손이 떨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게 있잖아요.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30년을 지내며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안일 모두를 도맡아 왔잖아요. 아이들도 저 혼자 다 키웠고 제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잖아요. 본인 어머님 모신 것과 자식들 키워준 것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가 싶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그냥 입 꼭 다물고 방 안에 들어가 울게만 했을지도 몰라요.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말대꾸 하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라는 말들에 놀려 살았던 세월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큰 목소리를 높여서 따졌어요. 지금 이게 못하라는 짓이에요! 어디 집에 그것도 뻔뻔하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머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 집에? 나 아직 이 집 며느리고 당신 아내예요. 30년을 어머님 모시고 이 집 지키며 살아온 게 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꼭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당신 지금 어머니랑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손님도 계신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어디서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나? 이게 네가 지금까지 배운 예의야? 당신한테 크게 설명해줄 말도 없어.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여. 이 사람아, 이 여자는 나랑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야. 당신의 자리는 이쯤이면 충분했잖아. 뭘 더 얼마큼 앉아있으려고 그래? 지금 당신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 당신 아내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서류상으로도 부부예요. 부부! 당신이 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님은 누가 모셨어요? 아이들은 누가 키웠고요? 당신이 타지에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낼 때 이 집안 지킨 건 나예요. 나 당신 인생에서 헛되이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요. 그거 조용히 안 해? 감정적이게 굴지 말라고. 우린 거의 뭐 쇼윈도 부부나 다를 거 없었잖아. 호적상으로나 부부지. 서로 감정 없었던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냥 의무로만 이어온 관계였고. 그래, 아무리 호적상 부부라도 부부는 부부니 남편 어머니 모시는 거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당신이 해야 할 몫이잖아.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라고. 당신도 이만하면 내 덕에 부족함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잖아. 각자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는 게 뭐가 그리 안 있고.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어야죠. 남편이란 사람이 부모님 집에 자기 아내 앞에 다른 여자를 떡하니 데리고 들어오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배운 사람의 행동이에요? 게다가 어머님 앞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넌 자꾸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있어? 조용히 못해? 손님도 계신 자리인데 뭐가 그리 잘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고. 네가 지금 뭘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 이 집이 너 집이냐?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네 방 가서 일 봐라. 어머님, 어머님마저 왜 그러세요? 화는 남편에게 내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뭐라 하세요? 어머님도 이 상황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소리 한 번 안 내고 30년을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내면 그게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시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희 편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이라도 아들의 잘못은 혼내주셨어야죠. 지금 상황 보면 모르겠어? 이 두 사람 사이에 네가 낄 자리가 있어 보이느냐고? 눈치 없이 버티지 말고 당장 꺼져. 그동안 네가 했다는 그 고생 다 알지만 이젠 그만하면 됐잖아. 너도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더 버티면 너만 손해야. 참. 어머님 말씀 들었지? 이제 그만 좀 상황 판단하고 조용히 있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사람답게 좀 굴라고.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나 했어? 뭘 했어? 서로한테 감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는 거야.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어머님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는 그 몰상식한 행동 앞에서 최소한 정말 어머님만큼은 남편을 꾸짖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게 날아든 건 말이 아니라 어머님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따귀를 맞았어요.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손이 어머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아프고 쓰렸습니다. 눈치 없이 버티지 말고 당장 꺼지라는 어머님의 말씀은 너무 단호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알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무심하시고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셨지만 지금껏 제게 모진 말을 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세요. 시집살이 한 번 시키지 않은 분이셨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긴 했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한테 막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상처받아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30년을 곁에서 모셔드린 사람인데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목 이상을 해왔다고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손 찍어 마시고 소리를 지르시다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모욕이었지만 어머님이 제게 등을 돌리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밀어내셨다는 게, 저를 내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분명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고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리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등을 돌릴 사이였던 건가 싶어 마음이 너무 사무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를 안 반겨주셨으면, 아예 거리감 있게 지내셨다면 일이 괴롭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못 되어드렸을진 몰라도 이제는 핏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들이 전부 연기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남편 편을 그렇게까지 들며 저를 쫓아내다시피 하시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이혼,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중매로 만났고 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고 형식적인 혼인 생활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 거의 없었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었으며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결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냥 그만두려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때문에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이 저 여자와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저는 교활함을 느꼈었어요. 꼭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같다고 해야 할까요? 눈매가 날카롭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꼭 사기를 잘 칠 것처럼 생긴 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을 보필할 거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님이 그 여자와 함께 지내다 상처받고 고생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더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곁에 남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도 어머님에 대한 애정이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쩌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지만 그 세월 속에 어머님께 받은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하니 하나하나 말 못해드린 부분이 너무도 많아서 저의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느꼈던 애정이나 책임감은 어쩌면 저 혼자만의 것이었나 싶었어요. 그 마음이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았고 비로소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비참함만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합의해주면 제가 지낼 집과 위자료를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아주 의젓하더라고요. 있는 게 돈뿐이니 모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도 어느 것 하나 남편에게는 없었다는 게 더 서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출가해 모두 해외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멀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름만 있는 아버지로 취급하며 살아왔었죠. 그 아이들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에 날아와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될 테고 함께 싸워줄 상황도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아버지 행동이 어이없다라고 하거나 진작 그럴 줄 알았다라며 고개를 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긴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허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시간, 감정, 희생,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빈 껍데기 같은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따로 지내게 되자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있던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고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온 저는 친정 식구들과도 거리가 멀어 안부 연락 정도만 하던 상태였기에 저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거의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가 곧 저의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고 그 어머님마저 제게 등을 돌리신 순간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막막함보다 더 큰 감정이었어요. 나의 노후가 이렇게도 허무하게 외롭게 막을 내릴 수 있는 걸까 싶었어요.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남은 건 집 하나와 쓸쓸하게 남겨진 중년의 여성뿐이더라고요. 벽에 기대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사람이란 게 기대가 없으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저처럼 희망을 품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 끝이 더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혼 확정 판결이 난 지 3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통장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진짜인지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명이 잘못 찍힌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내역을 확인하고 정말로 몇 번이고 숫자를 세어봤어요. 송금 문자를 확인했을 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정확히 10억 원.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나에게 무슨 이유로? 끝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 돈이 저에게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번호를 눌렀는데 오히려 그 순간 어머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라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짧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그 돈을 보내신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유동치는 걸 느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그 돈은 왜 제게 보내셨는지,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서움과 긴장감이 증폭됐고 기대가 섞인 이상한 기분으로 현관문 앞을 지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났고 문을 열자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난 법정 이후 처음 뵙는 얼굴이었는데 얼굴은 한층 더 야위해 보이셨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져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않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가. 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계속 흐느끼셨고 제 어깨를 안은 손이 떨리고 있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안겨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를 꼭 안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부여잡고 몇 분 동안이나 울음을 터뜨리시던 어머님은 겨우 눈물을 닦고는 물 한 모금을 드시고 나서야 어머님은 긴장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직도 나 많이 원망하고 있니? 그날 그렇게 널 내쫓던 몰아낸 거 정말 미안하다. 나까지 널 상처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정말로 그날의 나는 연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용서해다오. 그날 난 내가 너한테 절대로 재산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놈들한테 보여줘야만 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그러셨던 게 다 일부러 그러셨던 거였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이 절 내치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말이지. 윤식이 저 자식 바람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단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안부인 줄 알았어. 근데 뭔가 어색하더라고. 나한테 묻는 건 딱 몇 마디뿐이고 대부분은 뭔가 확인하려는 말투더니 본인 말만 하고 끊더라. 그런데 끊은 줄 알았던 전화에서 이어서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여자랑 대화하는 소리였어. 두 사람 대화를 듣는데 휴대전화 다룰 줄도 모르면서 네가 예전에 알려준 걸 생각하며 녹음 버튼까지 내가 눌러놨어. 어머님, 무슨 내용이셨길래 녹음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그 불려우 같은 여자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이 그런 연기까지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 녹음 들으면 기가 막힐 거다. 그놈이 내게 전화해선 처음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아직 있는지 묻더구나. 너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남은 살만큼만 쓰고 남은 더는 건드리지도 않고 남겨둔 돈이 있었어. 그게 10억이야. 난 그 돈을 훗날 너희 부부나 용훈이 용우한테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윤식이는 그 돈이 남아있나부터 확인하더라. 이상하단 생각은 들었지. 그런데 전화를 끊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진 대화가 문제였지. 녹음은 분명히 돼 있었는데 어디서 다시 틀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혼자 고민했지 뭐냐. 여기 내 휴대전화 좀 봐줄래? 이 파일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나는 못 찾겠더라. 그거 네 귀로 직접 들어봐야 다 이해가 될 거야. 어머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미셨어요. 저는 조용히 음성 파일함을 열었고 한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온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 그 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도 참 정정하셔. 맨날 골골거리시고 아프시다면서 참 오래도 사신단 말이지. 그 돈 이제 좀 넘겨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리 꽁꽁 껴안고 계시니 나원 참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아니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돈 냄새가 여간 좋으신가 보죠. 근데 어머님을 지금 당신 그 아내분이 모시고 계신다면서요? 어머님이 고마워서라도 그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떼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1원도 못 받게 무슨 수를 써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어머님이랑 정 붙었으면 진짜 곤란해요. 뭔가 확실한 조치를 미리 해둬야 할 거예요. 에이, 설마. 근데 생각해보니 좀 걸리긴 하네. 하긴 그 여자도 나만큼이나 어머니랑 산 세월이 오래됐지. 정이 안 들 수 없을 건데. 근데 그 여자한테 한 푼이라도 안 가게 하려면 진짜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수가 없을까? 일단 그 전에 먼저 어머님 마음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그 여자랑 진짜 가족처럼 지내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안일 봐주는 사람처럼 여기셨을지. 혹시라도 돈 줄 의향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죠. 두 사람을 강제로라도 끊어내거나 아니면 미워하게 만들어야겠죠 뭐.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오, 무섭네. 역시 대학 교수라 그런가 머리가 아주 야무지단 말이야. 그래, 어머니께 내가 조만간 당신 이야기를 꺼내볼게. 괜히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시지 않게 말이야. 드디어 우리 관계도 세상에 나오는 거네. 도무지 통화 내용을 듣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같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를 쓰려던 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설마 나를 다치게 하거나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될 만큼 그 통화 내용은 저를 공파에 몰아넣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본 어머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래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내가 너를 미워하는 척 연기했던 거야. 그 두 놈은 당연히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생각조차 없다고 믿겠지. 미안하다. 그런 연기를 하게 된 내가 누구보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과장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의심할 것 같았어. 지금쯤이면 그 둘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거다.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지켜주시려고 했다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되니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절 내치신 줄만 알고 그날 이후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해한다.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선 너한테도 비밀을 할 수밖에 없었어. 혹여나 어설프게 숨기다가 티가 나버리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일평생 나 하나 모시며 살아준 애잖니. 죄 어미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아들놈한텐 나는 이제 미련 없다. 그 10억 너 해라. 그건 네 청춘에 대한 내 마음의 보상이야. 그래도 어머님, 이 돈을 저한테 주신다는 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별것 아닌 며느리였는데 저는 그냥 어머님 곁에 남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큰 돈을 주신다니요. 너도 자식들이 있잖니. 그 아이들을 위해 써도 좋고 너 자신을 위해 써도 좋아. 어디에 쓰든 네 좋을 대로 해. 절대 그놈들한테 이 돈 쥐어지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준 그 돈은 너한테 가는 마지막 마음이고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일 거다. 어머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미리 알고 저를 지키려고 일부러 저를 미워하신 척 하신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머님이 제게 등을 돌린 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어머님께 해코지하면 어쩌나?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나중에 이 돈이 저한테 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혹시 어머님께 해를 끼치면 어쩌냐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이미 망할 징조를 보인다며 본인에게 화를 끼칠 여유가 없으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남편이 하는 짓이 어찌나 부산스럽고 여기저기 연락 오는 것도 많고 괜히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슬쩍 떠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여? 바쁜 일이라도 생긴 거야?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라. 탈난다. 근데 너 요즘 사업적으로 뭐 새로 시작한 거라도 있니? 이혼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혼자 이리저리 바쁘다니? 괜한 일 버리는 거 아닌가 신경 써요 묻는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너만 지금 들떠 보이니 하는 말이야. 아이,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아이, 그게 어머니.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확장해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쭉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딱 지금이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너무 걱정하셔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위험한 일은 쉽게 손대는 사람 아닌 거. 이번만 잘 되면 진짜 크게 한 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라고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도 뭐 상황이 돼야 말이지. 지금은 충분히 마련한 거니? 좋은 기회라고 해도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거 쉽게 덤비는 거 아니다. 너 설마 내 돈 그거 믿고 덤비는 거 아니겠지? 그 돈은 네 아버지가 내 평생을 위해 남겨놓고 간 거야. 나는 아직 그 돈 누구한테 줄 생각 없다. 혹시나 그 기대가 네 계획에 들어간 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다. 아니지? 아이, 어머니도 참. 아들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탐내겠어요? 그건 당연히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하셔야죠. 설마 제가 뭐 믿을 게 없어서 무리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한테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그 돈 다 가지시면 어머니야말로 배탈 나시겠는데요, 뭘.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고 눈치만 보며 일 벌여놓고 나중에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 아니지? 내가 한두 번 속아? 말 아껴 다니고 더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다 늙은 어미 돈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때 어머님은 직감하셨대요. 아, 이놈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내 돈을 믿고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주저할 것도 없이 돈을 제게 보내신 거였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서둘러야겠다고 판단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 곁에서 그를 부추기고 조종하고 있던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말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머님께선 그 여자가 말하는 게 꼭 뱀의 혀를 보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직 교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여자는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욕심을 키워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곧 망할 그 사람의 앞날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언젠간 터질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머님께서 아니었다면 저 역시 그 안에서 같이 무너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어머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은 어머님 댁을 찾아와 뻔뻔하게 사업자금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때는 일부러 아닌 척했지만 친아들이니 당연히 주실 거라 믿었다고 하네요. 이미 어머님께선 저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셨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자리에서 주변에 보이는 물건을 깨부수고 아주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그 여자가 뭐라고 전 재산을 넘기신 겁니까? 예? 가족도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어머니 아들이 지금 사업 확장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도 그 돈을 싹 다 그 여자한테 주신 겁니까? 그 여자는 이 집에서 나간 여자예요. 이혼한 사람이라고요. 그 돈은 제가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가 말하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이지 누가 가족이니? 네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몰라서 그래.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이 니놈은 늘 바쁘단 핑계로 죄 어미 쳐다도 안 보던 놈인 걸 내가 모르냐? 정작 내 곁에 꼭 붙어서 날 챙겨준 건 우리 며느리 하나뿐이었다. 걔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피부치가 저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넘겼다고 하면 사기당했다고 정신 나갔다고 말할 겁니다. 놓친 데 노망났다고 할 거라고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냐고? 넌 평생 잘못만 하고 산 거야. 지금은 그 끝을 보는 중이고 배신을 먼저 한 건 네 놈이다. 네 안에 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 여자랑 내 돈 이야기나 주고받고 그딴 짓 한 놈이 나한테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어머니, 저도 아들로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도 키우고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돈 없으면 저 진짜 망해요. 저 정말 인생 끝장난다고요. 제발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 여자는 결국 남이에요. 나중에 어머니 힘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뺨까지 치시면서 사람 내쫓으셔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힘들게 할 사람은 너 같은 놈이지. 그 돈 조금이라도 용화 어미한테라도 갈까봐 너희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너한테 돈 줬다간 몇 달도 못 돼 말아먹을 거 뻔해. 이미 사방팔방 빚내고 계약한 거 다 안다. 준다고 한 적 없는 돈을 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 벌이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아들 노릇을 하려는 척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그 돈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벌여놓은 상태였고 자신이 손댈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이곳저곳에 연락하며 자금을 끌어모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이 어려울 만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여자 상간녀는 남편이 간신히 남겨둔 마지막 현금마저 몰래 챙겨 도망치려다 붙잡혔대요. 마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움직인 걸 보면 애초부터 수 틀려지면 바로 그 돈을 들고 도망칠 계획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붙잡혀 경찰서로 넘겨진 그녀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 교수라는 신분이 전부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동안 그녀가 내민 명함도 교내 활동 사진조차도 전부 위조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을 속이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쇼크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전 남편은 사기꾼에게 완전 사로잡혔던 거예요. 저는 그 일과 함께 어머님께서 녹음해 두셨던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파일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짜맞춘 대화, 저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그 일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의 파일이 모든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였고 덕분에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투자자들과 거래처로부터 사기 및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당해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과 계략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들이 처벌받는 걸 보며 통쾌하거나 시원한 감정보다는 그냥 허무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싸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모든 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고 나몰라라 하며 외면한 대가, 돈 앞에서 사람도 양심도 버린 그 죗값을 결국 고스란히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어머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다시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끄러웠던 일을 잊으려 단둘이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터를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살기가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더니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조용히 따뜻한 밥을 나누며 지내는 요즘 뒤늦게나마 제가 받은 보상이 조금은 제 인생을 덜 억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쩍 집을 떠나 타지에 와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굳이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어느새 이 삶에 많이 녹아 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옆에 안 계시면 마치 더 큰 마음의 구멍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선 오히려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제가 없었음 본인이 혼자 남겨진 채로 남은 생을 사셨을 거라며 고마워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버티고 지켜냈던 그 모든 날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어머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저 감사했습니다.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며 살았던 그 시간들, 저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정이었고 책임감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외롭게 혼자 무너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에 햇살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단출하지만 평온한 하루하루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